정명공주는 조선의 제14대 왕인 선조의 딸이다. 그것도 11명이나 되는 선조의 딸들 중 유일한 공주다. 정명공주는 선조 36년 5월 19일에 정릉동 행궁에서 태어났다. 정명공주가 태어난 정릉동 행궁이나 선조 36년이라는 시점 모두 공주에게 불길하게 작용했다. 축복을 받기에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았던 것이다. 정명공주가 태어난 정릉동 행궁이라는 장소부터가 문제였다. 행궁이란 왕이 임시로 거처하는 궁궐이다. 정식 궁궐이 아닌 임시 궁궐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파란의 예고였다. 정릉동 행궁은 임진왜란의 참호 속에서 처음으로 행궁으로 이용되었다. 선조는 임진왜란이 발발한 지 겨우 보름 만인 동왕 25년 4월 29일 밤에 한양을 버리고 북으로 파천했다. 개성과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갔던 선조는 동왕 26년 10월 1일에야 다시 한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선조가 한양에 다시 입성했을 땐 제대로 남아있는 궁궐이 없었다. 외적들이 한양을 점령했을 때 경복궁과 창덕궁 등 모든 궁궐을 불태워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해야 했고 정릉동 월산대군의 집이 그나마 온전하게 남아있었다. 그해 10월 1일에 선조가 월산대군의 집에 입주하면서부터 그곳은 정릉동 행궁으로 불렸다. 선조가 정릉동 행궁을 이용하게 된 배경 이상으로 월산대군 집터는 사정이 복잡했다. 월산대군 집터는 원래 집터가 아니라 절과 무덤이 있던 곳이었다. 조선이 건국되고 태조 이성계가 한양으로 천도했을 때 월산대군 집터에 절이 있었다. 삼국시대의 불교를 신봉하면서 사람들은 절 주변 가까이에 집을 짓지 않았다. 부처님의 영험한 도량에 감히 집을 지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한양이 조선의 수도가 된 후에도 월산대군 집터 주변으로는 집이 들어서지 않았다. 한양 한가운데 이렇게 넓은 공터가 있자 태조 이성계는 후에 신덕강호 강씨의 무덤인 정릉을 이곳에 만들고 그 주변에 흥천사라는 큰 절을 지었다. 그런데 정릉은 태종이 왕위에 오른 후 도성 밖으로 이장되었다. 이에 따라 정릉 자리에 넓은 공터가 생겨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집을 지으려 하지 않았다. 절터였다가 왕비의 능이었던 곳이라 터가 세다고 생각해 감히 집을 짓지 못했던 것이다. 바로 그곳에 월산대군의 집이 들어섰다. 월산대군의 집이 정릉 자리에 들어서게 된 사정도 구구절절했다. 월산대군은 세조의 큰 손자로 아버지 도원군이 세자로 살아있었을 때 원손이었다. 그러나 도원군이 세조 3년 9월 2일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원손 자리에서 밀려났다. 세조는 월산대군이 4살밖에 되지 않아 세손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며 대신 도원군의 동생을 세자로 삼았다. 이때 세자가 된 사람이 훗날의 예종이다. 월산대군이 원손에서 밀려나자 생모 한씨도 세자빈에서 밀려났다. 한때 원손이었던 월산대군 그리고 한때 세자빈이었던 한씨는 동궁을 비우고 궁궐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 도원군 대신 세조의 후계자가 된 예종은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이에 대비로 있던 정의왕후 윤씨는 예종의 세자를 어리다고 하면서 도원군의 아들들 중에서 후계왕을 세우고자 했다. 월산대군이 아니라 그의 동생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성종이다.
성종이 왕이 되어 입궐하면서 한씨는 인수대비가 되어 함께 입궐하였고 정릉 자리의 집은 월산대군에게 주었다. 이렇게 사연 많은 정릉동 행궁에서 선조는 16년을 살았다. 그동안 첫 번째 왕비 의인왕후 박씨가 세상을 떠나 두 번째 왕비인 임모강후 김씨와 재혼하였으며 그녀와의 사이에서 정명공주와 영창대군을 보았다. 선조가 임모강후 김씨와 재혼했을 때는 물론 정명공주와 영창대군이 태어났을 때도 파란이 일어났다. 선조가 임모강후 김씨와 정릉동 행궁에서 초야를 치른 때는 동왕 35년 7월 13일이었다. 선조가 그곳에서 지낸 지 만 9년째였다. 선조는 51세였고 임모강후 김씨는 19세였다. 선조와 임모강후 김씨의 재혼은 세자인 광해군 측 사람들에게 큰 불안을 야기했다. 선조와 광해군은 왕과 세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임에도 큰 갈등을 겪고 있었다. 임진왜란의 후유증이었다. 임진왜란 초반 한양을 포기하고 의주까지 파천했던 선조는 패전의 책임을 지고 왕위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을 받았다. 이런 압박에 밀려 선조는 수십 번이나 전위의사를 밝혀야 했다. 이에 비해 광해군은 임진왜란 중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의주까지 파천한 선조가 여차하면 중국으로 망명할 준비를 하는 동안 광해군은 전선을 누비며 의병들을 독려했다. 이런 광해군의 활약으로 임진왜란 초반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었다. 사람들의 마음은 선조에게서 떠나 광해군에게 몰렸다. 선조와 광해군 사이에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7년에 걸친 임진왜란이 끝났을 때 선조는 46세였다. 왕위를 물려주기엔 너무 젊은 나이였다. 광해군에 대한 선조의 열등감이 커갈수록 미움이 커졌고 광해군 측 사람들의 불안도 점점 커졌다. 그런 상황에서 선조가 임모강후 김씨와 재혼하자 광해군 측 사람들은 혹시라도 임모강후 김씨가 아들을 출생할까 두려워했다. 선조가 광해군을 세자 자리에서 쫓아내고 새로 태어난 아들을 세자로 삼을 가능성이 다분했기 때문이다. 불운하게도 정명공주가 태어난 시점이 바로 그런 때였다. 정명공주는 선조가 임모강후 김씨와 재혼한 동왕 35년 7월 13일로부터 10개월 만인 동왕 1603년 5월 19일에 태어났다. 물론 정릉동 행궁에서였다. 개축일기에는 정명공주가 출생했을 때 광해군 측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 기록되어 있다. 선조 35년 이민년에 왕비마마께 태기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세자 광해군의 장인인 유자씨는 그 소식을 듣고 왕비마마를 놀라게 하여 낙태시키려고 했다. 유자씨는 대궐에 돌팔매질도 하게 하고 대궐 사람들을 꿰어 궁녀들의 측간에 구멍을 뚫고 나무로 쑤셔대게 하기도 하고 대궐 밖에 화적대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대궐에서도 마침내 유자신을 의심하게 되었다. 계묘년에 왕비마마께서 공주를 낳으셨는데 해산 소식이 잘못되어 대군 아기씨가 태어났다고 전해졌다. 그러자 유자신은 한마디 말도 않다가 다시 공주마마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간신히 축하의 물을 올렸다. 그가 얼마나 왕비마마를 미워했는지 알만했다. 정명공주의 출생은 광해군 측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할 일이었지만 선조와 임모강후 김씨에게는 기쁜 일이었다. 특히 임모강후 김씨에게는 커다란 기쁨이었다. 정명공주의 유년 시절은
선조와 임모강우 김씨의 보살핌 속에서 평안했다. 하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았다. 정명공주가 겨우 6살 때 선조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광해군은 선조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인 1608년 2월 2일에 정릉동 행궁의 서청에서 왕위에 올랐다. 즉위 후 광해군은 여차에 머물며 선조의 치상에 전념했다. 그러던 중 광해군은 졸곡을 얼마 남겨둔지 않은 시점에 졸곡 후에 동궁으로 되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졸곡이 끝난 후 후계왕은 선왕이 쓰던 침전과 정전을 물려받아 쓰는 것이 왕실의 관행이었다. 당연히 선왕의 왕비는 대비가 되어 후미진 곳에 위치한 대비전으로 물러나고 중전은 새 왕비가 사용해야 했다. 그러므로 선조의 졸곡이 끝나면 임모강우 김씨도 중전을 비우고 대비전으로 물러나야 했다. 6살인 정명공주와 3살인 영창대군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목대비와 함께 대비전으로 옮겨야 했다. 그런데 광해군은 선조가 사용하던 정전이나 침전을 쓰지 않고 동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예로부터 열성들께서 거처하던 궁전은 본래 일정한 곳이 없다 하는 명분을 내세웠다. 광해군은 자신이 왕위에 올랐지만 동궁을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선조의 졸곡이 끝난 후 광해군은 동궁으로 갔다. 정릉동 행궁에 있던 광해군의 동궁은 선조 27년 9월 22일에 임시로 마련된 곳이었다. 정릉동 행궁은 본래 궁궐이 아니라 월산대군의 집이었기에 규모나 배치에서 궁궐과는 전혀 달랐다. 궁성도 없었다. 선조는 임시로 행궁 주변에 목책을 둘렀는데 급한 대로 광해군의 동궁을 목책 안에 마련했던 것이다. 그 동궁이 행궁의 어느 곳에 위치했는진 정확하지 않지만 궁궐 구도상 정전 앞면에 동쪽 방향에 있었을 것이다. 선조의 졸곡 후 이목대비 김씨는 행궁 뒤편에 위치한 대비전으로 옮기고 광해군은 앞쪽 동궁으로 옮김으로써 둘 사이의 거리는 멀어졌다. 문제는 공간적 거리가 멀어진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거리가 멀어진 데 있었다. 사실 광해군은 임목대비 김씨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몇 년 후에 광해군은 창덕궁을 중건하고 자신만 그곳으로 가버렸다. 그 후 임목대비 김씨가 살던 정릉동 행궁은 경운궁이라고 불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광해군은 임목대비 김씨를 점점 더 멀리했다. 대우도 소홀해졌다. 덩달아 정명공주와 영창대군도 박대를 받았다. 정명공주는 11살 때인 광해군 5년 겨울의 마마를 알았다. 마마는 천연두를 달리 부르던 말로 종두법이 알려지기 이전 천연두는 무시무시한 병이었다. 치사율도 높고 전염성도 강했다. 그런데 정명공주가 마마에 걸리자 광해군 측 사람들은 아예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는 듯 행동했다. 정명공주를 비롯해 이목대비 김씨마저도 마마에 걸려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 속에서 정명공주가 무사히 마마신을 보낸 것은 가히 천호신조였다. 하지만 정명공주가 처한 상황은 더더욱 악화되었다. 광해군 10년 1월 28일 임목대비 김씨는 대비에서 서궁으로 강등되었다. 서궁이란 임목대비가 살던 경운궁이 광해군이 살던 창덕궁 서쪽에 있어서 붙은 이름인데 궁궐 이름이 아니라 후궁의 궁호였다. 서궁을 굳이 풀이하자면 창덕궁 서쪽에 있는 후궁이란 뜻이다. 임목대비 김씨는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비해서 한갓 후궁으로 강등된 것이다. 광해군은 서궁 주변에 담장을 높이 쌓고 파수하는 곳까지 설치해 삼엄한 감시를 펼쳤다. 그렇게 임목대비는 서궁에 유폐되었다. 임목대비가 후궁으로 강등되자 정명공주도 강등되었다. 보통의 경우라면 후궁의 딸인 옹주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정명공주는 옹주 이하로 강등되었다. 임목대비 김씨를 서궁으로 강등하는 규정은 광해군 10년 1월 30일에 공포되었다. 이른바 패비절목인데 이 절목에는 정명공주에 관련된 규정도 포함되었다. 공주의 봉급과 혼인은 옹주의 예에 의한다 라는 규정이었다. 이 규정만 보면 정명공주가 옹주로 강등된 듯도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다. 정명공주는 평민인 서인으로 강등되었다. 다만 선조의 딸이라는 점을 고려해 생활 안정 차원에서 봉급을 지급하고 혼인 때 특별히 옹주의 예를 갖춘다라는 예외 조항이 들어갔을 뿐이다. 이로써 서궁에 유폐된 이후 정명공주는 옹주도 아닌 일개 서인의 신분이 되었다. 정명공주가 임목대비 김씨와 함께 서궁에 유폐된 광해군 10년에 공주의 나이는 16세였다. 혼기가 지나도 한참 지난 나이였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벌써 몇 년 전에 정명공주의 혼인이 이루어져야만 했다. 하지만 정명공주는 혼인하지 못했다. 광해군이 정명공주를 그대로 늙어 죽게 만들 작정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었는진 알 수 없지만 정명공주는 10대의 꽃 같은 청춘을 서궁에 갇힌 채 흘려보내야만 했다. 선조와 임모강우 김씨 그리고 정명공주는 조선의 왕실 사람들 중에선 약간 색다른 면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이들이 조선 왕실을 대표하는 서예가라는 점이다. 선조와 임모강후 그리고 정명공주의 서예 작품은 모두 한석봉의 필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한석봉을 조선시대의 최고의 서예 작가로 후원한 사람이 바로 선조였다. 정명공주의 서예 작품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이 화정대자다. 서예의 문외한인 사람의 눈에도 화정대자에서는 힘과 기세가 펄펄 느껴진다. 그래서 이 글자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렇듯 힘과 기세가 펄펄 느껴지는 글자를 여성인 정명공주가 그것도 서궁 유폐 시절에 썼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정명공주가 이 서예 작품을 언제 썼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서궁 유폐 시절인 광해군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썼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다. 정명공주가 서궁에 유폐된 기간은 16살 때부터 21살 때까지였다. 이 서예 작품이 세상에 알려진 때는 정명공주가 세상을 떠난 후였다. 정명공주는 왜 서궁 유폐의 암울한 시기에 서예, 그것도 선조의 필체를 본뜬 서예에 몰두했을까? 남구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임목대비가 서궁에 유폐되어 있었을 때 정명공주는 아직 혼인 전이었다. 정명공주는 임목대비를 옆에서 모시면서 슬프고 비통하며 두렵고 위축되어 하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정명공주는 붓을 잡고 큰 글자, 작은 글자를 써서 임목대비 마음을 위로하고 풀어드리고자 했다. 서궁 유폐 시절 임목대비 김씨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영창대군은 개추국사가 일어난 해인 광해군 5년에 빼앗겼으며 그 해의 친정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당했다. 친정은 멸문되다시피 했다.
서궁에 유폐된 후 희망은 더욱 멀어졌다. 절망과 원한에 사무친 임목대비 김씨에게 마지막 남은 위안은 하나뿐인 딸 정명공주였다. 임목대비 김씨는 정명공주마저 광해군이 빼앗아갈까 전전긍긍했다. 혹시라도 광해군이 정명공주의 소식을 알고자 하면 이미 죽었다고 둘러대곤 했다. 서궁 유폐 시절 정명공주는 공식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죽은 듯 살아있으면서 정명공주는 임목대비의 절망과 원한을 풀어주려 했었는데 그 방법이 선조의 어필을 본떠 크고 작은 글씨를 썼던 것이다. 서궁에 유폐된 임목대비 김씨는 선조를 추모하며 살았다. 그것은 자신을 선조의 후궁으로 간주해 서궁에 유폐한 광해군에 대한 저항이나 마찬가지였다. 임목대비는 선조를 추모함으로써 자신이 선조의 왕비임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정명공주가 21살 때인 광해군 15년 3월 12일 한밤중에 인조 반정이 발발해 광해군이 축출되었다. 임목대비 김씨를 서궁에 유폐한 광해군을 불효막심한 왕으로 비난하며 반정을 일으킨 인조는 대비에게 온갖 예우를 다했다. 광해군을 축출하고 자신을 왕으로 책봉하는 권한을 임목대비에게 위임함으로써 대비의 권위를 한껏 올려주었다. 선조의 후궁으로 강등되었던 임목대비가 선조의 왕비로 복권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정명공주 또한 서인에서 공주로 복권되었다. 인조반정 직후 임목대비와 정명공주는 지옥 같던 서궁, 고 정릉동 행궁을 떠나 창덕궁으로 옮겼다. 인조반정 이후 임목대비는 정명공주의 혼인을 서둘렀다. 그도 그럴 것이 정명공주는 이미 21살이었다. 반정이 성공하고 사흘 후인 3월 16일 예주에서는 정명공주의 부마간택을 속히 거행하자는 요청을 하였다. 인조가 허락함으로써 정명공주의 혼인이 본격화되었다. 8월쯤에 혼례를 거행하기로 함에 따라 우선 부마단자를 받기로 했다. 그런데 기한이 다 되어도 단자를 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한양과 지방을 통틀어 겨우 9명만 응모했을 뿐이었다. 양반들이 정명공주를 며느리로 드리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정명공주가 공주여서라기보다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였다. 공주가 21살이었으므로 그녀의 배필이 되려면 20세 내외가 되어야 하는데 그 또래의 남자들은 대부분 혼인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정명공주의 부마단자를 접수하는 기한을 늦추고 부마 후보자의 나이도 대거 낮추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홍주원이 정명공주의 부마로 최종 선발되었다. 홍주원은 18살로 정명공주보다 3살 연하였다. 영안 위에 책봉된 홍주원은 노론 명문가인 풍산 홍씨 출신이었다. 홍주원이 부마로 선발되는 과정에도 사연이 많았다. 홍주원 역시 18세로 홍기가 지난 나이였다. 그때까지 홍주원이 혼인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혼처가 있었기 때문이다. 홍주원은 사실상 임자가 있는 몸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3월에 정명공주의 부마를 간택하기 위한 금혼령이 공포되었다. 홍주원은 물론 금혼령에 해당되는 나이였다. 이미 혼처가 정해진 상태에서 금혼령이 공포되자 홍주원의 아버지 홍영은 아주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만약 금혼령을 무시하고 이전의 혼처와 혼례를 치르면 나라법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부마 단자를 냈다가 간택되기라도 하면 이전의 혼처와는 본의 아니게 파혼해야 했다.
홍주원의 아버지 홍영은 금혼령이 내려졌음에도 이전의 혼처와 혼인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홍영은 홍주원의 혼처에 납체를 강행했다. 납체는 혼인을 약속한 신랑 집에서 신부집에 혼인 약정서를 보내는 절차로 지금의 약혼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명백히 금혼령을 무시하는 처사였다. 7월 22일에 의금부에서는 홍영을 체포해 수금했다. 금혼령을 어겼다는 죄목이었다. 홍영은 만 하루 동안 의금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지만 관직에서는 파직되었다. 인조는 홍영의 정상을 참작했지만 동시에 금혼령을 어긴 죄를 물은 것이었다. 만약 홍영을 무죄 방면한다면 정명공주의 혼인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20세 전후의 청년으로 혼약도 되어 있지 않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했고, 그렇지 않은 청년은 이미 혼인했거나 혼인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인조는 홍주원처럼 이미 혼약된 경우라도 금혼령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무조건 간택단자를 내게 했다. 홍영 역시 울며 겨자 먹기로 간택단자를 내야 했다. 이런 국절을 거쳐 홍주원이 정명공주의 부마가 되었던 것이다. 결국 인조는 어느 여성인가의 정혼자였던 홍주원을 강제로 파혼시키고 정명공주의 부마로 삼은 셈이다. 과정이야 어떻든 홍주원과 결혼한 정명공주는 이목대비 김씨는 물론 인조의 극진한 비호를 받으며 살았다. 인조는 정명공주의 신혼 살림집을 안국동에 마련해 주었다. 안국동은 창덕궁과 경복궁 사이에 있었으므로 입궐하기에 편리했다. 안국동에 마련된 정명공주의 살림집은 정명공주방 또는 영안위 방이라고 불렸다. 정명공주의 살림집은 궁궐처럼 거대하고 으리으리했다. 그 집은 원래 중종의 부마 광천이가 살던 집터로 예전엔 300칸이 넘는 건물이 들어섰던 곳이었다. 정명공주가 하가할 당시에 이전에 비해 건물이 줄었다고는 해도 집터는 여전히 넓고 건물도 많았다. 인조는 인목 대비 김씨에 대한 자신의 효성을 과시하기 위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정명공주의 살림집을 호화롭게 만들었다. 법적으로 공주의 살림집은 50칸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인조는 정명공주의 집을 100칸 이상으로 확장했다. 실제 인조는 동왕 2년에 200칸을 증축하는 데 필요한 제목과 기와 등을 정명공주에게 내려주기도 했다. 당연히 무리가 분분하게 일어났지만 인조는 요지부동이었다. 인조는 또한 정명공주에게 살림집 외에도 많은 재산을 주었다. 그 재산에는 노비와 토지뿐만 아니라 광대한 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왕자나 공주가 혼인할 때 과전이라는 토지를 주었다. 그런데 과전이란 토지의 소유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조권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왕자나 공주는 과전으로 받은 수조지에서 국가를 대신해 세금을 거둘 수 있었다. 왕자나 공주에게 세금을 내는 농민들은 사실상 왕자나 공주에게 예속되기 일쑤였다. 과전은 형식상 세금만 걷는 권한만 갖는 듯도 하지만 실제는 그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에 대한 지배권까지도 장악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권한이었다. 이런 과전을 통해 임진왜란 이전의 왕자나 공주들은 혼인 후에도 경제적, 사회적으로 특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전법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붕괴되었다. 전국토가 외적들에게 유린되어 온전하게 남은 전답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고향을 떠나 피난했고 왕년의 문전옥답은 쑥대밭이 되어 있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왕자나 공주가 혼인한다고 해도
과전으로 줄 전답이 없었다. 그 대안으로 조선왕실에서는 절수라는 제도를 시행했다. 절수는 끊어서 받는다라는 뜻인데 황무지 또는 묵은 땅을 개간하기로 하고 그 사용권을 국가로부터 허가받는 제도였다. 절수로 받은 황무지 또는 묵은 땅을 개간하면 소유권까지 획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절수를 시행함으로써 조선왕실에서는 토지 개간을 장려하고 나아가 부족한 과전을 해결하고자 했다. 만약 절수지 안에 기왕의 소유자나 경작자가 있다면 과전처럼 세금만 거둘 수 있었다. 인조는 정명공주에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절수지를 내려주었다. 경상도의 어마어마한 절수지뿐만 아니라 전라도의 여러 섬에도 정명공주의 절수지가 있었다. 섬에 지정된 절수지는 큰 분쟁을 야기하기도 했다. 왕자나 공주는 섬 전체를 절수받았다고 주장하고 섬 주민들은 절수지로 지정될 당시에 경작지만 절수되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정명공주의 후손들은 공주가 섬 전체를 절수받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며 섬 전체의 경작지에서 세금을 걷고자 했다. 세금을 거두려는 정명공주의 후손들과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섬 주민들 사이의 분쟁이 300년이나 지속되기도 했다. 이런 분쟁이 발생한 결정적 이유는 인조가 정명공주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절수지를 내려준 데 있었다. 인조는 정명공주가 선조의 유일한 공주로 임목대비와 함께 겪은 서궁 유폐의 고난을 보상하고자 과도한 살림집과 과도한 절수지를 주었던 것이다. 정명공주에 대한 인조의 지나친 배려와 비호는 임목대비 김씨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되었다. 정명공주가 홍조원과 혼인에 출궁한 후에도 임목대비 김씨는 창덕궁에서 인조와 함께 살았다. 그러던 중 인조 2년에 일어난 이괄해난 때 창덕궁이 불에 타 임목대비 김씨는 인경궁으로 옮겨 살아야 했다. 인조는 경덕궁으로 옮겨 살았다. 임목대비 김씨는 인조 9년 봄에 크게 병을 앓은 이후로 계속해서 건강이 좋지 않았다. 잦은 설사와 복통, 그리고 고열 등으로 밤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가을 들어 차도가 있었지만 해가 넘어 봄이 되자 병세가 다시 나타났다. 증세는 작년보다 훨씬 심각했는데 온 2월 삼복 더위가 시작되면서 더더욱 악화되었다. 임목대비 김씨는 인조 10년 6월 28일 49세의 나이로 인경궁에서 숨을 거두었다. 임목대비의 승하는 정명공주에게 일생일대의 위기를 불러왔다. 그동안 정명공주에게 지나친 배려와 비호를 보이던 인조가 돌연 지나치게 공주를 의심했기 때문이다. 그 의심은 인조의 질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임목대비의 병세가 위중하자 인조는 시병하기 위해 인경궁으로 옮겨왔다. 그때부터 인조는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병구 안에 매달렸으며 임목대비 김씨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장례를 치르기까지 근 4개월 동안은 염하게 거처하며 치상에 전념했다. 치상 기간 동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쇠약해진 인조는 결국 병에 걸리고 말았다. 인조가 병세를 느낀 때는 7월 15일부터였다. 속에선 불이 나는 듯 더운데 겉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러다 속의 열기가 밖으로 뻗치면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 이처럼 온몸이 추워졌다가 뜨거워지는 일이 반복되었다. 식은땀까지 났으며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과 오른팔에 마비 증세가 오기도 했다. 처음에 인조는 더위 먹은 증상으로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이런 증세는 한 달 이상이나 계속되었다. 결국 약방 대신들까지 알게 되었다. 약방 대신들은 어이들에게 정밀 검사를 받고 조용히 요양하라고 건의했지만 인조는 임목대비의 치상을 위해 그럴 수 없다며 거절했다. 10월 18일 졸곡 때까지 인조는 치료를 거부한 채 치상에만 몰두했다. 인조는 시약청을 설치하자는 약방 요청도 거절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인조는 임목대비의 승하를 슬퍼하며 치상에 전념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내막은 전혀 달랐다. 인조는 승한 임목대비 김씨를 의심했다. 발단은 이른바 백서삼폭과 저주 의혹이었다. 백서삼폭은 임목대비 김씨의 초상 때 인경궁에서 발견되었다는 비단 삼폭이다. 문제는 이 비단에 뭔가가 쓰여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도 심각하기 짝이 없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인조실록에 의하면 그 내용은 반고나 주문에 임금을 폐위하고 세우는 것과 같았다 라고 한다. 반고란 국내에 반포하는 명령서이며 주문은 중국 황제에게 국내 사정을 알리는 보고서이므로 왕이나 대비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서였다. 인조를 의심스럽게 만든 건 문서의 형식보다는 임금을 폐위하고 세우는 것과 같았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엄연히 자신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를 임금으로 세운다는 것은 명백한 역모였다. 그 역모의 주모자는 문서의 형식으로 볼 때 임목대비 김씨가 분명했다. 혹 임목대비 김씨가 자신을 폐위하고 다른 누군가를 왕으로 옹립하렸던 것이 아니었을까. 또는 왕으로 옹립할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진 않지만 일이 성사되면 바로 이름을 쓰려고 미리 이런 문서를 준비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 같은 의심이 인조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했다. 임목대비가 서궁에 유폐되었을 때 쓴 것입니다. 라는 해명이 있었지만 인조의 의심을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인조는 반신반의했지만 결정적 증거도 없고 어쨌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백서삼폭을 친인척들에게 보여주고 불살라버렸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과연 인조가 어떻게 백서삼폭의 존재를 알아냈을까 하는 의문이다. 백서삼폭의 내용으로 볼 때 그것은 극비문서였다. 그러므로 백서삼폭의 존재는 임목대비 김씨 아니면 임목대비 김씨의 핵심 측근만이 알 수 있었다. 그런 백서삼폭이 어떻게 임목대비 승하 후에 곧바로 인조에게 알려졌을까? 이유는 인조가 임목대비 김씨 측근에 첩자를 심어두었거나 아니면 임목대비가 승하한 후에 대비전을 샅샅이 수색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조는 자신의 입으로 궁녀, 옥지 등 서너 명이 밤중마다 문을 닫고 몰래 궁벽한 곳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며 기도하였다고 자전의 초상 때 이 일로서 말한 사람이 있었다 하고 발언한 적이 있다. 이 발언으로 미루어 보면 아무래도 첩자를 심어두었던 듯하다. 인조는 겉으로는 임목대비를 떠받드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혹시나 하는 의심을 품었던 것이다. 임목대비의 초상 때 궁녀, 옥지 등 서너 명이 밤중마다 문을 닫고 몰래 궁벽한 곳으로 가 제사를 지내며 기도하였다 하고 인조에게 고한 그 누군가가 바로 첩자일 것이다. 그 첩자가 인조에게 밀고 한 내용은 아주 심각했다. 밤중마다 문을 닫고 몰래 궁벽한 곳으로 가 제사를 지내며 기도했다 라는 내용은 저주로 의심받을 소지가 다분했다. 당시에는 저주로 걸리면 사형이었다.
임목대비의 초상 때 인조는 첩자를 통해 백서 삼폭의 존재를 알았음은 물론 대비 전 궁녀들이 저주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갖게 되었던 셈이다. 하지만 임목대비의 초상 때까지만 해도 인조는 저주에 대한 물증은 찾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인조의 의혹을 증폭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조 10년 10월 16일에 회은군 이덕인이 고변서를 올렸다. 임목대비 졸곡을 2일 앞둔 시점으로 장례가 있었던 10월 6일부터 겨우 10일 지난 시점이었다. 고변의 내용은 회은군이 이러이러한 일을 들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자신은 이러이러한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소문을 낸 사람들을 잡아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조사하자는 요청이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희한한 고변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인조는 이러이러한 일이라는 것이 뭔가 수상하다고 여겨 관련자들을 체포해 조사하게 했다. 이러이러한 일을 처음 소문낸 사람은 얼현이라는 여성이었다. 얼현은 임해궁의 국노 철이의 부인이었다. 홍집이라는 사람의 첩인 응옥이 얼현에게서 들었다는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고 남편이 또 여러 사람들에게 그 소문을 퍼뜨렸다. 그래서 소문이 크게 퍼졌는데 내용이 무시무시했다. 인조실록에 의하면 홍집이 자신의 첩에게서 들었다는 소문은 다음과 같다. 신의 첩이 신에게 말하기를 동네에 있는 임해군의 종의 부인이 때때로 출입하는데 어느 날인가는 와서 말하기를 큰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첩이 자세한 내용을 묻자 대답하길 경창군이 임해군 궁의 양자가 된 자기 아들을 위해 개해년의 일을 도모하고자 하여 술사들을 불러 거사할 기일을 골랐는데 대비 또한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얼현은 10월 17일에 체포되었다. 그날 9차례나 형장을 맞은 얼현은 소문이 사실이라고 승복했다. 얼현의 승복은 무시무시한 파장을 불러왔다. 인조가 의심을 품고 있던 백서 삼폭과 저주 의혹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백서 삼폭은 임목대비 김씨가 임해군의 양자가 된 경창군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던 물증이었고 저주 의혹은 임목대비가 자신을 저주해서 죽이려던 음모였다는 추론이 가능했다. 무엇보다도 인조는 자신이 아픈 이유가 저주 때문이 아닐까 의심했다. 인조는 임목대비 김씨의 궁녀들을 내수사에 체포해 조사했다. 조사의 초점은 물론 백서 삼폭과 저주 의혹이었다. 인조의 밀명을 받은 황관들은 임목대비 궁녀들을 가혹하게 고문하며 자백을 받아내고자 했다. 설상가상으로 인조가 거처하는 경덕궁에서 다량의 저주물이 발견되었다. 백서 삼폭과 저주 의혹은 사실로 굳어질 판이었다. 문제는 임목대비 김씨였다. 만약 백서 삼폭과 저주 의혹의 배우가 실제로 임목대비 김씨라면 인조는 물론 반정 공신들에게도 치명적이었다. 인조 반정의 명분이 임목대비였는데 그 임목대비가 인조를 폐위하려 했다면 반정 명분이 무색해지기 때문이었다. 인조로서는 진퇴양난이었다. 그런데 임목대비 김씨가 백서 삼폭과 저주 의혹의 실제 배우가 아닐 가능성도 높았다. 임목대비는 승하하기 2년 전부터 병으로 고생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게다가 임목대비가 승하한 후에도 대비 궁녀들이 은밀하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으로 보아 임목대비 외의 인물이 대비를 명분으로 백서 삼폭과 저주 의혹을 공작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임목대비 김씨는 그 정도로 유능하지 못했다.
왕을 갈아치우려는 공작을 벌일 정도의 인물이라면 보통 배짱과 머리로는 불가능했다. 인조는 그런 공작을 할 만한 인물은 정명공주라고 의심했다. 정명공주의 배짱과 머리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났으며 아울러 명문 노론가인 풍산 홍씨 시댁의 후광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볼 때 이목대비보다는 정명공주가 배후일 가능성이 컸다. 더욱이 인조의 입장에서는 정명공주가 백서삼폭과 저주의혹의 배우인 것이 훨씬 유리하고 편했다. 10월 24일 인조는 궁중에서 저주 사건이 있었으며 저주물도 발견되었다고 조정 중신들에게 알렸다. 궁중 저주 사건이 발생하면 공식적으로 국청을 설치하고 조사한 후 혐의자들을 사형시키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렇게 되면 정명공주는 백서3폭과 저주 의혹의 배후인물로 공식화되어 사형당해야 했다. 그러나 반정 공신들은 백서3폭과 저주 의혹을 임목대비 김씨나 정명공주에게 연루시키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어느 경우든 인조 반정의 명분을 해치기 때문이었다. 공신들의 반대가 강경하자 인조는 내수사에서 조사를 마무리하려 했다. 내수사에서 임목대비 궁녀들의 자백을 받아 공포하면 공신들도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공신들은 내수사에 수금된 궁녀들을 국청에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자신들이 공식적으로 조사해 임목대비와 정명공주의 혐의를 벗기겠다는 뜻이었다. 반정 공신들의 대표자격인 이규는 이렇게 주장했다. 궁중에 저주물이 낭자하니 그 흉악한 역모가 대비에게 미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이 역적을 속히 잡아내는 것은 한시가 급합니다. 3사에서는 다만 한두 번 대비의 궁녀들을 국청에 내려줄 것을 요구하다 그만두었으니 역적을 토벌하는 의리를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신의 생각으로는 저주물이 궁중에 널렸으니 사숭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것입니다. 대비께서 승하하신 것이 마침 이때이니 신민의 원통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대비를 위해 복수하려는 의리가 어찌 여러 신하들이 군부를 위해 복수하려는 것보다 뒤지겠습니까? 내수사의 흉악한 역적들을 속히 외종에 내려 엄히 국문하여 실정을 얻도록 하여 대비의 원수를 갚고 또 신민의 원통함을 짓게 하소서. 전하께서 만약 신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신은 비록 대궐마당에서 말라 죽더라도 감히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승정원에서 이 차자를 보고하자 비만기로 연평부원군 이규에게 전하게 하기를 형체도 없는 말을 망령되이 진술하여 듣는 사람들을 의혹시켰으니 몹시 부당하다. 우선 추구하라 하였다. 이규는 인조의 의심과는 반대로 임목대비 역시 저주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임목대비가 저주의 피해자라면 정명공주 역시 피해자였다. 이규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단정했다. 그런 단정을 공식화하기 위해 내수사에 수금된 임목대비 궁녀들을 국청에 내려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며칠 동안 이규의 요청을 묵살하던 인조는 결국 임목대비의 궁녀들을 국청에 내려주었다. 국청의 조사 결과는 예정대로였다. 저주의 배우는 임목대비나 정명공주가 아니라 임목대비의 궁녀들로 결론이 났다. 그것도 임목대비의 핵심 궁녀였던 윤소원과 정상궁이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윤소원이나 정상궁이 임목대비를 저주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임목대비나 정명공주의 뜻을 받들어 인조를 저주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가까웠다.
그러나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윤수원과 정상궁이 저주의 주모자로 단정되어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인조와 공신들은 자신들의 반정 명분을 지키기 위해 엉뚱한 궁녀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셈이다. 임목대비 김씨가 승하한 인조 10년에 정명공주는 30세였다. 홍주원과 혼인한 지 만 9년째로 8살 된 첫째 아들과 2살이 된 둘째 아들이 있었다. 만약 반정 공신들이 인조를 말리지 못했다면 정명공주 자신은 물론 남편과 자식들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시댁인 풍산 홍씨 가문도 참혹한 화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명공주는 인조 10년에 생모를 잃은 비극에 더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위기까지 겪었다. 그 위기는 임목대비의 고명딸이기에 왔고 또 그랬기에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인조의 의심이 풀린 것은 아니었다. 인조가 살아있는 한 정명공주는 살얼음판을 걷듯 아슬아슬한 위험 속에서 살아야 했다. 10월 24일 인조가 궁중에서 수많은 저주물이 발견되었다고 하자 조정 중신들은 저주 때문에 아픈 것이니 속히 다른 궁으로 옮기자고 했다. 이에 따라 인조는 창덕궁을 수리하게 하고 11월 9일에 그곳으로 옮겨갔다. 하지만 인조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다. 인조는 내심 저주의 주모자인 정명공주가 살아있어서 그럴 것이라 생각했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다. 인조가 창덕궁으로 옮겨가기 직전인 11월 6일 약방에서는 이형에게 침술이 매우 신묘하니 그를 어의로 특별 채용하자고 했다. 이형익은 충청남도 예산지역의 대흥 출신으로 본래는 유학자였으나 유학보다는 침술로 명성을 얻었다. 이형익이 괴질이나 사질을 잘 치료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괴질이나 사질은 병명이 정확하지 않은 괴이한 병이나 사악한 병이었다. 저주 때문에 생긴 병도 괴질이나 사질이었다. 당시 이형익은 36세였는데 한양에 와 있었다. 한양이 과거 시험 준비나 환자 치료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이형익은 본처와 자식들은 대흥에 남겨두고 우선 천만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왔다. 괴질이나 사질에 시달리던 많은 사람들이 이형익의 침을 맞고 치료되었고 그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다. 한양의 고관 대작들이 앞다투어 이형익을 찾았으며 심지어 약방에서 어의로 특별 채용하자고 할 정도였으니 이형익은 괴질이나 사질 치료 분야에서 당대 최고의 권위자였다고 할 만했다. 그는 번침을 이용해 괴질과 사질을 치료했다. 번침은 불에 달군 침이란 뜻이며 화침이라고도 했다. 번침은 뜸을 무서워하는 사람이나 뜸을 하도 많이 떠서 뜸뜰 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사용되곤 했다. 이형익이 치료한 괴질이나 사질은 당시의 의학 지식으로는 진단도 할 수 없고 치료도 할 수 없는 병이었다. 곧 괴질은 공인된 한의학 지식이나 치료법으로는 치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것을 불안해하며 요술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병명을 몰라 불치병 환자로 취급되던 많은 환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형익의 번침을 맞았다. 이형익을 어의로 특별 채용하자는 약방의 요청에 대해 인조는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거짓되고 헛된 설은 장려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했다. 특이한 번침으로 사질을 치료한다는 이형익을 절대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나서도 인조의 병세는 차도를 보이지 않았다. 기왕의 증세에 더해 현기증과 마른 기침까지 더해졌다. 마침내 1월 17일 약방에서는 이형익을 초청하자고 다시 요청했고
인조가 이를 허락한다. 2월 10일부터 인조는 이형에게 번침을 맞았다. 2월 한 달 동안 6번을 맞았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형에게 번침을 맞고 인조는 완쾌되었다. 그 후 이형익은 인조의 극진한 신임을 받는 어이가 되었다. 이형익의 번침은 정명공주에게는 행운이자 불운이었다. 인조가 이형익의 번침을 신뢰한다는 점과 그의 번침으로 치료되었다는 점에서는 행운으로 작용했다. 인조가 건강할 때 정명공주에 대한 의심이 누그러졌기 때문이다. 반면 인조가 이형익을 신뢰한다는 것은 인조 스스로 자신의 질병을 괴질이나 사질로 확신한다는 증거였기에 불운으로 작용했다. 만에 하나라도 인조가 병들었을 때 그 병이 이형익의 번침으로도 치료되지 않으면 그 의심은 온통 정명공주에게로 향할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인조는 이후에도 여러 번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을 앓았다는 점도 정명공주에게는 큰 불운이었다. 인조 17년 때도 그랬다. 그의 가을 인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다. 설상가상 이형익의 번침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았다. 인조는 당장 정명공주를 의심했으며 궁중 여기저기에서 저주물이 발견되었다. 또다시 수많은 혐의자들이 체포되었다. 내수사에서는 정명공주가 홍주원에게 시집갈 때 따라갔던 궁녀들도 체포했다. 7년 만에 정명공주에게 다시 찾아온 큰 위기였다. 하지만 이때도 반정 공신들이 나섰다. 정명공주의 삶에서 인목대비 김씨가 세상을 떠난 인조 10년부터 인조가 세상을 떠난 인조 27년까지의 17년간은 서궁 유폐식이 못지않게 불안한 시절이었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했다고도 할 수 있다. 서궁에 유폐되었을 때 정명공주는 10대에 불과했기에 광해군의 표적이 되지는 않았다. 게다가 인목대비 김씨가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인목대비 김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정명공주는 30대로 접어들었다. 세상을 알만한 나이를 지나 세상을 바꿀 만한 나이였기에 인조의 표적이 되기에 충분했다. 정명공주는 인생의 절정기인 30대와 40대를 숨죽이고 살아야 했다. 10대 때인 서궁 유폐 시절 그래서 붓글씨에 매달렸다. 절망에 빠진 인목대비를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명공주는 30대와 40대 때에는 붓글씨를 일체 끊었다. 붓글씨로 명성이 올라가도 큰일이었고 붓글씨를 매개로 양반들과 교류해도 큰일이었기 때문이다. 정명공주는 문하는 부인들이 할 일이 아니다 하며 한문 자체를 쓰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집안 식구 사이에 소식을 주고받을 일이 생기면 한글 편지를 이용했다. 또한 정명공주는 정치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였다. 나라 소식을 전하는 저보 등은 보지도 않았다. 혹시라도 정치에 욕심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까 두려워서였다. 정명공주는 몸소 바느질을 하며 가사에만 전념하여 인조의 의심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정명공주는 학렬로 치면 인조에게 고모이지만 나이는 8살 아래였다. 공주가 워낙 늦둥이였기 때문이다. 정명은 인조가 세상을 떠난 후 36년을 더 살았다. 그 36년은 지난 47년간의 고난과 조심을 보상하듯 영광과 축복으로 가득했다. 인조 이후의 효종, 현종, 숙종은 정명공주에게 최고의 예우를 바쳤으며 83세까지 산 정명공주는 조선시대 공주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기도 했다.
또한 칠남 일녀에 많은 자녀들을 두었으며 그 자녀들과 후손들이 크게 영달하였다는 점에서도 오복을 두루 누린 공주로 칭송받았다. 예컨대 우암 송시열은 정명공주 묘지에서 공주는 부인의 존귀함으로 겸손하고 공손하며 어질고 후덕하여 오복을 향유하였다고 극찬했다. 정명공주가 말년에 큰 복을 받고 또 그 자손들까지 큰 복을 받은 것은 송시열의 언급대로 겸손하고 공손하며 어질고 후덕해서였다. 만약 정명공주가 그렇지 못했다면 서궁 유폐 시절이나 인조 제위 때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을 것이다. 정명공주는 어렵고 힘든 세월을 겸손하고 공손하며 어질고 후덕하게 사는 것이 목숨을 부지하는 길이며 나아가 복 받는 길임을 깨닫고 실천했던 것이다. 그 같은 정명공주의 경험과 깨달음이 자위수택이라는 글 속에 잘 드러나 있다. 자위수택은 정명공주가 80세가 된 숙종 8년 8월에 막내 아들 홍만이에게 써준 것으로 소학의 일부분이었다. 정명공주가 인생의 황혼기에 막내 아들에게 전해준 그 글에서 공주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원하건대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었을 때 마치 부모의 이름을 들었을 때처럼 귀로만 듣고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 다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논의하기 좋아하고 정치와 법령을 망령되이 시비하는 것을 나는 가장 미워한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자손들 사이에 이런 행실이 있다는 말을 나는 듣지 않기 원한다.